안녕하세요.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네요. 저는 경기도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는 올해 75 된 박명자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단풍을 보고 있으니 문득 10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시렸던 그해 가을이 떠오르네요. 여러분은 혹시 연금술사라는 책을 아시나요? 양치기 소년이 보물을 찾아 먼 이집트 사막까지 갔다가 결국 보물은 자기가 살던 낡은 성당 바닥에 있었다는 걸 깨닫는 이야기라죠. 저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은 없지만 제 인생이 꼭 그 소년의 이야기만 같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던 제가 60이 넘은 나이에 나도 내 인생 찾아보겠다며 겁없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고요? 참혹했습니다. 평생 모은 쌈짓돈을 사기꾼에게 홀라당 다 털리고 남들 다 은퇴해서 쉴 나이에 남의 가게에서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를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참 이상하죠. 돈도 잃고 몸도 고생하고 자존심도 바닥을 쳤던 그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던 연금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 지금의 단단하고 행복한 저를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한 사장님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절한 실패담에 가깝죠. 하지만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며 한숨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용기 내어 봅니다. 10년 전 2015년에 저는 65세였습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밥상 받기를 기다리는 삼식이가 되어 있었고 자식들은 다 출가해서 제품을 떠난 뒤였죠. 겉보기엔 평화로운 은퇴 생활 같았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 국이 좀 짜다. 명자야, 내 양말 어디 뒀냐? 하루 종일 집 안에서 남편의 잔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평생 밥하고 빨래하다가 이제 늙은 남편 수발 들다가 끝나는 건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푸석푸석한 할머니일 뿐인데 제 가슴 속에는 아직도 20대 처녀 시절의 꿈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제 꿈은 소박했습니다. 작고 예쁜 찻집 하나를 여는 것. 향기로운 커피 냄새, 따뜻한 차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제 평생의 소원, 자아의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남편에게 넌지시 나도 조그만 가게 하나 해볼까? 하고 말을 꺼내면 돌아오는 건 핀잔뿐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노망이 났나? 그 나이에 무슨 가게야? 얌전히 집에서 밥이나 해. 있던 돈 까먹지 말고. 아니, 그래도 나 아직 건강한데. 내 손맛 좋은 거 당신도 알잖아. 손 마시고 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자영업자들 10명 중 9명이 망해서 나간다더라. 늙어서 길거리에 나앉고 싶어? 남편의 그 말, 늙어서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말이 너무나 서럽고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평생 시장 봐서 남은 돈, 개돈 탄 돈을 모아둔 비상금 통장. 거기에는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내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보여주자. 박명자가 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찻집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 양 한 마리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숲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 무렵 저는 동네 개모임에서 솔깃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영숙 엄마가 자기 조카라며 웬 말끔하게 생긴 남자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5대 5가르마의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서글서글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언니 인사해. 이쪽은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컨설팅 크게 하는 김 실장이라고 내 조카야. 이번에 우리 동네에 좋은 상가 자리가 났다는데 언니가 가게 하고 싶어 했잖아. 한번 상담이나 받아봐. 서울 강남 컨설팅. 평생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던 제 귀에는 그 단어들이 어찌나 대단해 보이던지요. 김 실장이라는 남자는 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인상이 너무 좋으십니다. 딱 대박 나실 관상이네요. 요즘은 시니어 창업이 대세죠. 사모님처럼 감각 있으신 분들이 카페 하시면 젊은 사람들 저리 가라입니다. 그 사모님 소리 관상이 좋다는 소리에 제 마음의 빗장이 스르르 풀리고 말았습니다. 남편한테는 밥 줘, 양말 줘 소리만 듣다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존대와 인정에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김 실장은 저를 데리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신축 건물로 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 어수선했지만 그는 화려한 청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1층 구석 자리 보이시죠? 여기가 명당입니다. 바로 옆에 대형 학원이 들어올 거거든요. 엄마들, 학생들 오가면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앉아만 계셔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는 침을 튀기며 설명했습니다. 원래 보증금이랑 권리금 합쳐서 1억은 줘야 하는 자리인데 자기가 건물주랑 친해서 특별히 보증금 없이 인테리어 비용만 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모님 딱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만 넣으시면 인테리어부터 집기, 커피 머신까지 제가 싹 다 세팅해 드립니다. 사모님은 그냥 몸만 오셔서 우아하게 커피 내리시면 돼요. 3천만 원. 제 비상금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와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치 운명 같았습니다. 신이 내 꿈을 이뤄주려고 보낸 기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을 남편 몰래 써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죠. 제가 주저하자 김 실장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모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내일이면 다른 사람이 계약해요. 남편분 눈치 보시게요. 언제까지 남편분 용돈 타서 쓰실 거예요. 사모님도 이제 박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사셔야죠. 박 사장님. 그 달콤한 호칭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남편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돈 벌어서 남편한테 용돈 척척 주면서 큰 소리치고 살아보자. 저는 그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비밀번호를 누르고 3천만 원을 김 실장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제 피, 땀, 눈물이 서린 돈. 시장 콩나물값 깎고 남편 몰래 파출부. 뛰어서 번 돈, 자식들이 준 용돈 안 쓰고 모은 그 귀한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모님, 이제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제가 일주일 안에 인테리어 시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김 실장은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하고는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웃음이 실실 새어나와 참느라 혼났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제 삼식이가 아니라 사장님 남편이 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김 실장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이 준 명함 속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처음에는 안 받더니 나중에는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김 실장. 걔 요즘 통 안 보이네. 안 그래도 나한테 돈 500만 원 빌려갔는데 연락이 안 돼. 왜? 언니 무슨 일 있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김 실장이 보여줬던 그 건물로 달려갔습니다. 공사 현장 소장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기 1층 카페 자리. 김 실장님이랑 계약한 박명자인데요. 소장님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1층은 이미 편의점 들어오기로 계약 끝난 지가 언젠데. 김 실장? 그런 사람 몰라요. 아줌마, 혹시 당한 거 아니에요? 요새 여기저기서 분양 사기치고 다니는 놈들 많다던데. 하늘이 노랗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바닥이 제 얼굴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 내 노후 자금. 내 자존심. 내 꿈.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미치겠지만 더 무서운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남편은 저를 죽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늙어서 주책 떨더니 꼴 좋다며 평생을 조롱하고 무시할 게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한강 다리라도 찾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는 저는 비겁하게도 그날 저녁 밥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어이, 밥 안 주나? 오늘따라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의 타박을 들으며 저는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국그릇에 뚝뚝 떨어졌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쳐박고 밥만 퍼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내 꼴이 이게 뭔가. 양치기 소녀는 봄을 찾으러 떠나기라도 했지. 나는 문 밖을 나서기도 전에 가진 걸 다 털렸구나. 나는 이제 어떡하나.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떻게든 3천만 원을 다시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알기 전에 비상금 통장을 원상복구해 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65 늙은 할머니를 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우린 젊은 사람 써요. 힘쓰는 일이라 못하실 텐데. 설거지? 아이고, 손 느려서 안 돼요. 문전박대를 당할 때마다 제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서 설치다가 이제는 설거지 할머니 소리도 못 듣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장 골목 구석진 곳에 있는 다 허물어져가는 분식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청춘 떡볶이라는 간판은 칠이 다 벗겨져 있었고 가게 안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젊은 청년 하나가 넋나간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유리창에는 알바 구함이라는 종이가 비스듬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총각, 알바 구해. 나 설거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청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가게 곧 망하게 생겨서 월급제 때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손님이 있어야 설거지를 하죠. 그 청년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저와 닮아 보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눈. 꿈을 꿨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깨져버린 사람의 눈. 괜찮아. 나 돈 급해서 그러는데 시급죄금 덜 줘도 되니까 일만 시켜줘. 내가 청소도 잘하고 음식도 좀 해. 그렇게 저는 화려한 카페 사장님 대신 망해가는 떡볶이집의 설거지 알바생으로 제 인생 2막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이 저의 피라미드가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청춘 떡볶이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요즘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건강교실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면서 등 뒤로 점심은 차려놓고 가냐? 고 묻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데 속에서 울컥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저 밥 차려주려고 40년을 살았나. 내 돈 3천만 원 기필코 찾아서 저 인간 앞에 보란 듯이 던져주리라. 도끼를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가게의 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가게는 마치 죽은 사람의 방처럼 냉기만 흘렀습니다. 테이블은 언제 닦았는지 끈적끈적했고 주방 구석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젊은 사장, 아니 우리 김구는 하루 종일 구석에 앉아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더군요. 아이고 총각. 손님 없다고 이렇게 퍼질러 있으면 복달하나? 청소라도 좀 하지. 제 잔소리에 김구는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안 오는데요, 뭐. 할머니 그냥 대충 하시고 쉬세요.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접을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게가 망하면 내 알바비는, 내 3천만 원 복구 프로젝트는 어쩌고, 절박함이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죠. 저는 그때부터 앞치마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이 가게 내가 살려야겠다. 아니, 내가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비켜봐, 총각. 내가 답답해서 안 되겠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듬뿍 묻혀 찌든 때가 낀 가스레인지부터 벅벅 닿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들어 빠진 파와 양배추가 굴러다니더군요. 싹 다 꺼내서 다듬고 쉰내 나는 행주를 삶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던 김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시급 더 못 드린다니까요. 시끄러워. 내가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서 그런다. 음식 장사하는 곳이 목욕탕보다 깨끗해야지 이게 뭐냐. 땀을 뻘뻘 흘리며 반나절을 청소하니 가게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사라지고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맛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김군이 만들어준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는데 뱉을 뻔했습니다. 그냥 고추장 물에 떡을 끓인 맛. 맵기만 하고 깊은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맹탕이었습니다. 총각 육수 뭘로 내? 육수요? 그냥 수돗물 붓고 다시다 좀 넣는데요. 기가 찼습니다. 이러니 손님이 없지. 저는 혀를 찢찢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만 날리지. 음식은 정성이라는데 젊은 사람이 요령만 피워서 쓰나. 비켜봐. 내가 한번 해볼게. 저는 그 길로 시장으로 뛰어가 멸치 한 박스와 다시마, 무, 대파 뿌리를 사왔습니다. 제 사비로 샀습니다. 당장 몇 푼이 아까웠지만 이대로 가다간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날 판이었으니까요. 큰 들통에 재료를 팍팍 넣고 팔팔 끓였습니다. 가게 안에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죽이는데요. 김군이 코를 벌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황금빛 육수에 제가 집에서 가져온 매실청과 고춧가루를 배합해 양념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떡볶이를 김군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때? 김군이 오물오물 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대박. 할머니, 이거 뭐예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이 녀석아, 당연하지. 내가 주부 경력이 40년이다. 내 엄마보다 밥을 해도 1000번은 더 했어. 그날 오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던 여학생 2명이 냄새에 이끌려 들어온 겁니다. 사장님, 떡볶이 냄새가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어보더니 미쳤다. 너무 맛있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교 가서 소문을 냈는지 저녁 때가 되자 교복 입은 학생들이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만 날리던 가게가 북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김군은 신이 나서 떡볶이를 퍼담고 저는 쉴 새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맛있어요 하며 빈 그릇을 내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희열이 피어올랐습니다. 평생 집에서 식구들 밥해줄 때는 밥줘 소리가 징글징글했는데 내 손맛을 알아주는 남들 밥을 해주니 이렇게 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통 앞에서 거품을 내며 그릇을 닦는데 그게 마치 제 인생에 찌든 때를 닦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감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김군이 떨리는 손으로 현금을 세더군요. 할머니, 오늘 매출이요. 평소보다 5배는 더 나왔어요. 저 이런 돈 처음 만져봐요. 김군이 울먹이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사실 가게 접고 고향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서울 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서 부모님 뵐 면목도 없었는데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그 청년의 뜨거운 손기운이 제 거친 손등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고 있던 3천만 원 사기 사건의 고통이 조금은 옅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기꾼 김 실장은 제 돈을 훔쳐 달아났지만 저는 이 허름한 주방에서 무언가를 다시 채워넣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내 손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자존감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가게 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군에게는 김 사장이라고 불러주며 길을 세워주었고 메뉴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집에서 남편 도시락 반찬으로 싸주던 꼬마 김밥, 묵은지를 씻어서 넣은 김치말이 국수. 제 비상금 통장을 털어간 사기꾼이 미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기꾼 덕분에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장사의 신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남편이 운동을 얼마나 심하게 했길래 그러냐고 물으면 에어로빅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다며 둘러댔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밤마다 김군이 봉투에 넣어주는 일당을 챙길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루 5만 원, 6만 원. 티끌 모아 태산이라지만 이 돈을 언제 모아 3천만 원을 만드나 싶어 한숨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앱에 찍히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갈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힘으로 복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습니다. 청춘 떡볶이는 어느새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났고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먹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김군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고 저 역시 설거지 할머니가 아니라 명자쌤, 이모님으로 불리며 가게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가 너무 바빠 정신없이 김밥을 말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김밥 2줄만 포장해줘요. 고개를 들어보니 세상에
제 남편이었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다. 내가 돈 잃어먹고 여기서 식모살이 하냐며 당할 망신을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김군이 눈치 빠르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네, 손님. 3,000원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남편은 가게를 휘 둘러보더니 주방 쪽을 향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참 장사 잘 되네. 우리 마누라는 집에서 뒹굴고 있는데 여기 아줌마들은 억척스럽게 돈도 잘 버네.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집에서 뒹굴고 있다니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김군이 건네준 김밥을 받아들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쥐고 있던 김밥용 당근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 가게 대박 터뜨려서 당신 앞에 돈다발 뿌리는 날이 올 테니. 그날의 그 분노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김군을 불렀습니다. 김 사장, 우리 메뉴 하나 더 늘리자. 떡볶이만으로는 안 돼. 튀김 내가 직접 튀길게. 공장표 말고 내가 집에서 하던 방식으로 바삭하게. 할머니 힘드셔서 어쩌려고요? 잔말 말고 밀가루나 사와. 나 오늘부터 제대로 불태울 거니까. 그렇게 저는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듯 밀가루와 멸치를 돈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좁고 더운 주방이 저에게는 거대한 실험실이자 광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원했던 건 화려한 카페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내 땀으로 만든 결과물을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뜨거운 감각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청춘 떡볶이는 이제 동네 분식집 수준을 넘어 옆 동네에서도 차를 타고 와서 먹는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대기표를 뽑는 기계까지 생겼고 주말이면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저 박명자 66의 나이에 떡볶이계의 데모가 된 겁니다. 제 손은 튀김 기름에 데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은 비가 오면 쑤셔댔지만 마음만은 청춘이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 은행 ATM기에 들러 현금을 입금하는 맛.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숫자를 보는 맛이 고된 노동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모님. 이모님 없으면 우리 가게 안 돌아가는 거 아시죠? 김 사장은 이제 저를 친어머니 모시듯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제 시급도 2배로 올려줬고 명절이면 한우 세트니 홍삼이니 바리바리 챙겨주었죠. 심지어 이모님 덕분에 제가 사람 됐습니다 하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3천만 을 넘어선 겁니다. 1년 전 사기꾼 김 실장에게 홀린 듯 넘겨주었던 내 피 같은 노후 자금. 그 돈을 제 땀과 노동으로 고스란히 다시 채워 넣은 것입니다. ATM 기계 앞에서 통장을 움켜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해냈다. 박명자, 내가 해냈어. 남편 손 안 벌리고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일어선 거야. 그 돈은 단순한 3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제 잃어버린 자존심이었고 무너진 자존감이었습니다. 이제 남편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나 돈 잃어버렸었어. 근데 내가 다시 다 벌어왔다. 나 이런 사람이야. 속으로 몇 번이고 호통치는 연습을 하며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마감을 하고 앞치마를 벗는데 김 사장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모님, 저랑 술 한잔 하실래요?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소주 한 병을 까놓고 김 사장이 뜸을 들이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모님, 저 가게 그만두려고요. 뭐?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너 미쳤어? 사실, 저 다시 공부하고 싶어요. 이모님이 음식 만드는 거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저는 음식 장사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이모님처럼 무언가에 열정을 쏟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가구 디자인 다시 배워보려고요. 김 사장의 눈빛은 1년 전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그 흐리멍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찾은 사람의 눈,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마치 연금술사의 양치기 소년이 다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처럼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모님. 이 가게 이모님이 인수하세요. 뭐? 네. 내가? 권리금 안 받을게요. 보증금만 내고 그냥 들어오세요. 어차피 이 가게 맛 다 이모님 손에서 나온 거잖아요. 손님들도 저보다 이모님을 더 찾고요. 이모님 평생 소원이 내 가게 갖는 거라면서요. 여기가 딱이잖아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 가게. 평생을 꿈꿔왔던 사장님 소리. 비록 우아한 카페는 아니지만 대박난 떡볶이집 사장님이 될 기회가 제 발로 굴러들어온 겁니다. 통장에는 마침 가게 보증금을 낼 수 있는 3천만 원이 딱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운명처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청춘 떡볶이 간판을 떼고 명잔의 식당을 단 내 모습. 돈을 긁어 모으고 남편을 카운터에 앉혀놓고 잔소리하는 상상. 생각만 해도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 나가 펄펄 끓는 떡볶이 판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 밀려드는 주문, 시끌벅적한 손님들. 이 치열한 현장이 1년 동안 저를 살게 한 원동력이었는데 막상 이것을 내 것으로 평생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일한 손.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를 보았습니다. 문득 집 거실 창가에 두고 온 내 작은 화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오후 3시면 거실 깊숙이 들어오던 따스한 햇살과 그때 마시던 믹스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보물은 거창한 가게 사장님이 되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이미 저는 1년 동안의 연금술을 통해 납덩이 같던 제 마음을 금덩이로 바꿔놓았던 겁니다. 굳이 가게라는 짐을 지고 남은 인생을 기름 냄새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나의 낡고 편안한 성당, 우리 집으로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저는 김 사장을 불렀습니다. 김 사장, 나 결정했어. 오, 드디어. 계약서 쓸까요? 저 진짜 권리금 안 받아요. 아니, 나 가게 안 해. 그만둘 거야. 김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아니 왜요? 이 좋은 기회를요? 이모님 꿈이라면서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꿈은 여기서 다 이뤘어. 나는 떡볶이집 사장님보다 그냥 박명자로 사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나 이제 다리가 너무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
김 사장은 펄쩍 뛰며 말렸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돈 3천만 원. 가게를 인수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 돈이 제 자유와 맞바꿀 만큼 가치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다른 좋은 분에게 가게를 넘기라고 그리고 내 꿈을 찾아 떠나라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가게 앞을 나서는데 밤 공기가 유난히 시원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요. 1년 전 죽고 싶어서 고개를 숙이고 걷던 그 길을 저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3천만 원이 든 통장이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큰 자신감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하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남편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어이 이제 오나? 복지관 노인네들이랑 무슨 수다를 그렇게 오래 떨어? 밥도 안 주고. 평소 같으면 그 잔소리에 우라통이 터졌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이 귀여워 보이더군요. 투덜거리는 저 늙은 남자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냥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 보였습니다. 여보, 왜? 나 배고파. 라면 하나만 끓여줘. 뭐? 이 여편 내가 돌았나?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 좀 끓여줘봐. 나 오늘 돈 벌어 왔단 말이야. 저는 품속에서 통장을 꺼내 남편 앞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고? 남편이 눈을 껌뻑이며 통장을 펼쳐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천만 원. 네 이거 무슨 돈이고? 복지관 다닌다더니 어디 가서 도둑질했나? 도둑질은 무슨. 나 지난 1년 동안 떡볶이집에서 알바했다. 설거지하고 튀김 튀기고 김밥 말아서 번 돈이야. 내 땀값이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저와 통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미친 여편네. 늙어서 그 고생을 왜 사서 하노? 나한테 달라고 하지. 내가 돈 안 주더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무뚝뚝한 양반이 제 거친 손을 잡고 쓰다듬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거뭇거뭇한 상처, 물에 불어 터진 손가락 마디마디를 어루만지며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찾던 보물은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대박난 떡볶이집에도 없었다는 걸요. 그 보물은 바로 여기 낡은 소파와 투덜거리는 남편이 있는 이 지지고 볶는 일상 속에 묻혀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은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 냄비를 꺼내 라면을 끓였습니다. 퉁퉁 불어터진 라면이었지만 제가 세상에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야식이었지요. 남편은 라면을 먹는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그 돈 네 맘대로 해라. 네가 땀 흘려본 돈인데 내가 뭐라 하겠노. 가게를 차리든 옷을 사입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 무뚝뚝한 말 속에 담긴 인정과 존중. 그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보다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 응어리를 눈 녹듯 녹여주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을 맞추지 않고 잤으니까요. 눈을 뜨니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났나? 커피 물 끓여놨다. 남편이 믹스커피 2잔을 타서 식탁에 놓아두었더군요. 우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참새가 지저귀고 집 안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아파트였고 남편은 런닝구 바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이 변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감옥 같던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로 느껴졌습니다. 잔소리꾼 같던 남편이 내 고생을 알아주는 유일한 내 편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여보, 나 가게 안 차릴래. 대신 우리 집 베란다 좀 고치자. 거기에 예쁜 테이블 하나 놓고 꽃 화분도 좀 들여놓고 거기서 당신이랑 매일 커피 마실래. 그게 내 꿈이야. 남편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라. 내일 당장 페인트 사러 가자. 내가 칠해줄게. 그렇게 우리는 3천만 원 중 일부를 털어 베란다를 작은 홈 카페로 꾸몄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요. 신혼여행 이후 40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 푸른 바다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명자야 고생했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남은 인생은 싸우지 말고 맛있는 거나 사 먹으면서 재미나게 살자.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75이 된 저는 여전히 우리 집 베란다 명잔의 카페의 사장님입니다. 가끔은 동네 친구들을 불러 차를 대접하고 가끔은 혼자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깁니다. 김 사장, 아니 이제는 가구 디자이너가 된 김군도 가끔 찾아옵니다. 직접 만든 의자를 선물로 들고 와서는 이모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며 너스레를 떨곤 하죠. 돌이켜보면 10년 전 그 사기 사건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돈을 잃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제 손끝이 얼마나 매운지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행복이 멀리 있는 상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내 가족과 내 집 안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도 깨닫지 못했겠지요.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 세상을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왔듯이 저 또한 먼 길을 돌아 제자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저와 돌아온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보물이 생겼으니까요.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은 끝났다, 너무 늦었다 생각하며 한숨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잃어버린 돈이나 기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5 먹은 할머니도 떡볶이 팔아 인생을 바꿨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우리가 겪어낸 시련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금보다 귀하게 만들어주는 연금술의 과정입니다. 먼 곳에서 파랑새를 찾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곳, 여러분의 거친 손을 잡아주는 배우자, 그리고 무엇보다 온갖 풍파를 견뎌내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온 위대한 여러분 자신. 그것이 바로 진짜 보물입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고생했다. 장하다. 너는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박명자의 인생 이막 도전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